자, 12차시 교과서 38에서 43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할 텐데요. 학습 목표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케플러 법칙을 뉴턴 제2법칙과 그다음에 그 중력 법칙으로 설명을 해 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케플러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케플러 법칙은 이제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제1법칙은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발견이었는데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면 그 케플러가 살았던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케플러를 고용했던 그 천체 관측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티코 브라헤예요. 이 티코 브라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취미가 천체 관측이었고, 그래서 섬 하나를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천체 관측소를 만들어갖고 이게 이제 그 밤에는 이제 이렇게 천체 관측하고 낮에는 뭐 먹었겠죠. 그래서 몸이 좀 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 사람 기가 없거든요. 하나 기가 없는 게 이제 이 순간적으로 한번 빡쳐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갖고 칼싸움 하다가 기가 이렇게 했나 날라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관측 자료를 이제 분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대 이제 유명한 수학자를 이제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근데 티코 브라헤가 이제 약간 좀 케플러를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지가 고용해놓고 이게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자기 관측 자료를 다 넘겨주면은 뭔가 이제 자기보다 더 위대한 발견을 해서 더 유명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관측 자료를 찔끔찔끔 이렇게 주다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케플러한테 모든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이제 티코 브라헤가 이렇게 관측하는 모습을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관측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케플러의 관측 자료 중에 화성의 궤도가 있었어요. 화성의 관측 자료가. 근데 화성의 관측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면 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찌그러져 있어서 궤도가. 그래서 이게 뭔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동설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지동설이 아니죠. 천동설. 헷갈려. 지동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받아들여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양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전부 다 원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은 완전한 도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 티코 브라헤 관측 자료를 분석해봐도 원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케플러가 고민을 하다가 케플러가 믿은 것은 그 신이 아니고 이제 티코 브라헤였죠. 티코 브라헤의 이제 관측 실력을 믿고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봤더니 타원인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친 데이터 분석력이죠. AI보다도 더한 그 관측 자료만 보고 이제 화성의 궤도가 타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원의 정의가 그거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케플러가 이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한다라는 것을 티코 브라헤 관측 자료로부터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일단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지난 면적은 같다 해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A점에 있는 행성이 요 B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1이라고 합시다. 여기 T1이라고 놨죠. 그 다음에 요 C에 있던 위치에서 D에 있던 위치로 가는데 요 행성과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이 휩쓸고 간 면적 있죠? 면적이 있는데 이때 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 T1과 T2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 휩쓸고 간 면적 있죠?
이 면적을 각각 S1, S2라고 하면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S1과 S2의 B는 T1 대 T2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T1과 T2가 같은 시간이면 이제 같은 면적을 휩쓸고 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 태양과 가까울 때는 빨리 지나가고요. 태양과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각운동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제3법칙은 이제 행성의 공전 주기와 그다음에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이때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이겁니다. 자, 두 초점을 잇는 요 선이 장축이라고 하죠. 긴 지름이고요. 요게 단축이라고 하죠. 짧은 지름입니다. 그러면 이 장축의 절반이 긴 반지름이에요. 장축의 절반, 긴 반지름인데 타원의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원의 그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요 K는 뭐 비례상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케플러가 자신이 발견한 1, 2, 3법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법칙이 3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법칙을 조화법칙이라고 합니다. 케플러가 좋아해서 조화법칙. 여기 농담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노래 중에 1과 2분의 1 압니까? 1과 2분의 1이라고 그 옛날에 투투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투투 아삼 투투 아니냐고. 투투 아삼. 자, 이렇게 했더니 그 지구과학 배운 애들이 제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아주 우아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주기가 두 글자죠. 그래서 제곱이고 장반경이 세 글자니까 세 제곱이고. 근데 이러면 좀 헷갈리는 게 긴 반지름 하면 네 제곱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투투 아삼. 웃지만 그 비웃음과 기억을 바꿨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 케플러가 좋아했던 조화 법칙 투투와 3 케플러는 투투를 알았나 봅니다. 이걸 뉴턴의 중력 법칙과 뉴턴 제2법칙으로 한번 유도해 볼 텐데요. 태권도 아니고 유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턴 중력 법칙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질량 M인 물체와 질량이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뭐 중력 상수 이런 거는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거든요. 6671011.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비밀번호 하면 좋은 게 이게 상수도 외우고 가끔씩 비밀번호를 까먹으면은 내가 중력 상수로 비밀번호 해놨었지. 찾아보면 비밀번호가 나오죠. 그 한글이랑 섞을 거면 이제 중력 6671011 이러면 되죠. 특수 문자 섞을 거면은 중력 6.6710-1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한 비밀번호. 특수 문자하고 영어를 조합한 완벽한 비밀번호가 됩니다. 이러면 되죠, 뭐야? 야, 비밀번호 뭐 고민할 거 뭐 있어? G 6.6710-11 하면 모든 게 다 만족되죠, 이제. 영어 특수 문자 숫자 뭐 이렇게.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힌트에 중력 상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까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 이래 됐나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 보고 충격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네. 요건 뭐였지? 요것도 까잡 묻네요.
이 케플러 법칙이 의미가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동선이든 지동설이든 결국에 천체가 움직이는 궤도는 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이 왜냐면 완벽한 도형이고 신이 관장하는 하늘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태양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 되면서 신의 권위가 스크래치가 한번 났잖아요. 근데 이제 케플러가 스크래치를 한번 더 가한 거예요. 이제 원도 아니고 타운이다. 그래서 이제 신의 권위가 많이 이제 HP가 많이 깎이면서 이제 마지막에 뉴턴이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나 다리나 똑같은 힘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신이 어디 있어? 뉴턴은 신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제 스크래치를 많이 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케플러 3법칙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하는데요. 뉴턴의 제2법칙과 중력 법칙으로 케플러 3법칙을 유도해 볼 텐데, 근데 이게 타원 궤도로서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 대학교 가서 한 2학년쯤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간소화시켜서 태양 주위의 행성이 원운동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원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MA는 F죠. 근데 행성은 원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가 까먹어서 살로 바뀐 구신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mr분의 v 제곱 하면 ma가 되는 거죠. 여기에 중력에 의해서 얘가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태양의 질량 곱하기 행성의 질량. 요게 뭐였죠? 구심 가속도였죠. 구심 방향, 태양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가속도죠. 얘도 태양을 향하는 방향이죠. 여기에다가 딱 하나만 식을 더 넣어서 대입해주면 케플러 3법칙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행성의 공전 속력이 있죠. 얘는 주기분의 원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V 대신에 T분의 2파이R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우선 요 M 날라갈 거고요. 행성의 질량 날라가고요. 이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주기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의 제곱 R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케플러 3법칙이죠.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원의 경우에는 긴 반지름이 그냥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상수 한번 보세요. 이 상수죠. 파이 상수입니다. G 상수죠. 사실 M은 상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천체가 같을 때 걔네들끼리 케플러 3법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두는 수금지와 목토천해 끼리 케플러 3법칙 적용되고요. 그다음 지구 주위를 도는 달, 인공위성 얘네들끼리 또 케플러 3법칙 적용됩니다. 그때는 얘가 태양의 질량이 아닌 지구의 질량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목성 주위로 행성들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끼리 또 케플러 3법칙 적용됩니다. 그때는 이 값이 이제 목성의 질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천체가 같으면 그 천체를 돌고 있는 행성들 사이에는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케플러 3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이 규칙성을 발견한 거고요. 뉴턴은 그 규칙성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 더 포괄적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케플러 3법칙이 왜 그런지를 의미를 부여했다. 제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법칙이 역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넘어갈게요. 안에 들어갔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인공위성의 운동과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하기 위한 속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한 거죠.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 g는 우리가 상수로 보잖아요. 높이하고 관계없이.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죠. MA는 G에 정확하게 두면은 이렇게 되죠. 거리가 지구 반지름 더하기 지표면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해야지 정확한 값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사실 정확한 중력인데 그때 마을금고의 설립 배경 얘기해줬죠. 예. 요게 이제 무게가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M에 묶어내면 요 H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근사한식이 나오죠. H를 무시하고 근사했으니까 근사한식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 GM분의 GM 나누기 R 제곱 해서 요만큼이 중력 가속도 G가 되었었죠. 따라서 지표면 근처에서는 가속도가 높이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R은 6,400km인데 높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1 이하에서 우리 살고 있거든요. 1km 이하. 에베레스트 산 해도 10km밖에 안 되고 한라산 가봤자 2km도 채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1km 이하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인공위성은 근데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높이로 올라가긴 합니다. 높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죠. 대포를 쏘아 올렸을 때 이거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보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봤죠. 근데 뉴턴의 질문은 사실 그게 유명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질문이 핵심 질문이에요. 달은 왜 안 떨어지노? 요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게 한 단계 나아간 겁니다. 야 사과 떨어진데 달은 니 뭔데 왜 안 떨어지노? 달을 무시한 거죠. 왜냐면 사과랑 동급으로 본 거야. 달을 지구가 달 사과 잡아당겨 떨어졌는데 달 니는 뭔데 왜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안 떨어지노?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세계를 무시한 거죠. 그냥 사과랑 똑같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대포인 거죠. 대포를 이렇게 점점 빨리 쏘면 원운동하잖아요. 그 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달도 특정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대포가 원운동하듯이 원운동하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위성이나 달이나 똑같은 MA 꼴 F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MA 꼴 F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M에 원운동하니까 R분의 V 제곱.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고요. 요 M은 인공위성의 질량입니다. 이건 인공위성의 속력이고요. 요게 딱 얘가 되는 조건에서 원운동한다는 거예요. 딱 이 조건에 맞는 거리와 속력의 조합이면 그 물체는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MA 꼴 F라는 똑같은 식 그리고 똑같은 중력으로 인공위성의 운동과 포탄의 운동과 달의 운동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이 통합된 거죠. 뉴턴이 최초로 통합시킨 거예요. 천상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을 최초로 통합시켜서 그래서 뉴턴이 한 게 진정한 이제 과학의 시작이었다, 물리학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과 지상의 법칙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MA 꼴 F라는 거. F도 똑같은 종류의 중력, 똑같은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사과의 질량 대신에 이제 달의 질량을 넣으면 똑같은 그냥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V를 계산하면 V는 루트 뭐야 이거 왜 색깔이 왜 이래? 예쁘네. 이렇게 합시다. R분의 GM. 여기 이제 GM 대우의 이제 미안합니다. GM 대우는 모르.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잖아. GM. 몰랐구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와 거리 R인 곳에서 이제 원운동을 만들고 싶으면 요만큼의 속력을 가지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구와의 거리 R만큼에서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지위성은 이제 주기를 얘랑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지구의 주기하고 맞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얘를 그러면 이제 주기가 하루인
위성의 속력과 그 궤도 높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m에 r 오메가 제곱 ma죠. c에 r 제곱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또 케플러 3법칙 나와요. 이러면. 예. 그럼 t의 제곱은 그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게 나오겠죠? 그럼 그 t에다가 24시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r 값이 나올 거예요. r 값이. 그럼 r 값이 나오면 그 r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서 인공위성의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지위성이 되는 거죠. 정지위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ma = f로 설명이 가능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